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안곡물산주식회사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2월 15일 영업부서 이미란 과장의 생일 선물로 당사가 생산한 제품 시가 30만원, 원가 20만원을 사용했다. 단 시가와 원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고 모든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할 것이라고 출제되었는데요. 출제 오류네요. 자, 우리 이런 편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전산 세무 2급 교재에서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거 공부했고 거기서 개인적 공급이라는 유형 공부했다 이겁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또는 임직원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교통정리를 몇 가지 했다 그지요. 사용인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이런 거는 사업할 때 당연히 필요한 지출이므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공부했고 그 아래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에 대해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조금 정비가 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출제하시는 분이 이 개정사항을 좀 놓쳤나 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풀어야 될 겁니다. 자, 설명 계속 진행할게요. 경조사와 관련된 제한은 이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A와 B로 나눈다 이겁니다. 일반 경조사, 결혼, 출산, 장래. B는 명절 기념일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 그리고 창립기념일, 생일 뭐 이런 게 명절 기념일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A와 B로 나누어서 각각 A와 B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10만 원에 초과해버리면 10만 원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고 10만 원 초과하는 부분만 개인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문제를 조금 문구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생일 선물로 주었다고 생일 선물. 자, 30만 원짜리 시가 30만 원짜리 과세 표준이 30만 원이다. 그죠? 이러한 시가 3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지출로 지금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때 10만 원까지는 봐준답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20만 원은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조금 전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모범 답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오케이 넘어가지고 초과하는 20만 원 부분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본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모범 정답에서는 30만 원의 10% 3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 등장하는 걸로 정답 발표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세법 개정사항을 출제하는 분이 놓쳤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모범 정답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추가 문구가 필요할 겁니다. 뒤에 모든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거 뭐 쓸데없는 말 요거를 지워버리고 필요한 문구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달에도 또 동일한 제품을
이미란 과장에게 창립 기념일 선물로 무상 제공한 적이 있다. 이렇게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런 시가 30만 원짜리 물건을 이미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 원은 넘어가지고 20만 원은 재활 간주 공부로 처리되었겠지. 그래 놓고 이번 달에 또 동일한 물건을 생일 선물 명목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0만 원 전체가 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 적용되겠지요. 그죠? 1인당 A와 B로 나눈다. 그 중에서 생일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전부 다 동그라미 B라고 표시한 그 부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를 하는데 이미 지난달에 한도 넘었으니까 이번 달 부분은 전체 금액이 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문구 수정한 다음에 이제 정답을 분석해 보면 이겁니다. 유형 14건별이고 회계 처리 차변 복리후생비고 800번대 코드입니다. 자, 금액은 대변부터 분석한 다음에 적어 볼게요. 자, 대변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짜리? 장부에는 20만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 아닌 이유로 사용했으니까 적요 8번 적어 줍니다. 타겟형 대체.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다 그지? 재화의 간주 공부에 해당하니까 그 금액은 시가 3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니까 그 금액의 10% 3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차변 폭리수행비 금액은 좀 요상해 보이지만 20만 원 플러스 3만 원, 23만 원이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14건별이고 과세 표준은 30만 원, 부가가치세 3만 원 그렇게 적어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재화의 간주 공급이 실기표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조금 어설프게 출제되어서 문구를 수정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가 2월 15일. 유형 14건별. 공급가액이 30만 원 기록되어야 되는데 14건별이다 보니까 공급가액란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한 다음 엔터 끼치면 과세 표준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기능 활용할게요. 33만 원을 입력한다. 그래 놓고 엔터 끼치면 30만 원과 3만 원으로 싹 갈라집니다. 낙서 때문에 너무 정신사납다 그죠? 요 메모한 거는 좀 치우고 진행할게요. 자, 거래처는 14건별이고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보니까 거래처를 마땅히 적을 게 애매합니다. 공란으로 비워도 정답 인정되겠고요. 좀 적당한 거래처 그냥 하나 적겠습니다. 이미란 과장이 혹시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걸 입력하기로 합시다. 검색해 볼까? 이미란. 없네. 있었으면 입력하고 넘어갈 건데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공란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되 적요 8번을 적어준다. 타겟형 대체.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좀 요상해 보이지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800번대 코드로 계정과목 끌고 온 다음에 금액을 23만 원으로 적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2번 문항
3월 31일 당사의 영업부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예인 렌트카로부터 승용차 3,300cc 5인승을 임차하고 월 이용료는 2월 10일에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받았다. 임차료 계정 과목을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한문이 좀 약한 분들 위해서 부연 설명, 이월 다음 달을 말한답니다. 자, 분석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기 때문 따라서 54 불공이 되겠고요. 불구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입니다 라고 선택하면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임, 차, 료 계정과 못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대변에는 자, 월 이용료가 이번 달 3월 달 이용료에 대해서 3월 31일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돈은 다음 달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이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될 거다, 그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문제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품목에 팬텀 렌트비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적어주고, 뭐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예인 렌트카고 전자여부 전자입니다. 오케이, 입력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3월 31일로 입력합니다. 54 불공이고, 품목에 뭐 팬텀 렌트비, 그리고 공급가액이 150만 원, 부가가치세 15만 원, 거래처는 예인 렌트카, 전자여부요. 자, 불공제 사유부터 적을까?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지출 3번 선택해 주고, 차변에 임, 차, 료 계정 과목 쓰라고 했고, 영업부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됐죠?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165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번 문항. 5월 30일 당사는 저명한 학자 스미스 씨, 미국 거주랍니다. 이 사람을 국내로 초빙해서 임직원을 위한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당일 강의료 3,300달러에 대해서 원천 지수한 후 해외에 송금했고, 송금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 미국과의 조세 조약을 보니 강의료가 3,00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22%를 원천 지수해야 한다고 한다. 용역비 계정을 사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예수금 거래처는 국세의 경우 화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화성시청으로 처리하며 5월 30일 기준환율은 1달러당 1,110원이다. 뭘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씩 분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주는 거니까 용역비 계정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명시를 했네요. 알았다. 용역비라는 생소한 이름의 계정 과목으로 작업합시다. 코드 번호는 생산과 관련돼 있다는 언급 없으니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쏘아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생겼답니다. 송금 수수료 15,000원. 이거는 뭐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지요. 15,000원.
자, 3,300달러 곱하기 1,110원입니다. 3,300 곱하기 1,110원. 3663 000. 자, 이제 대변에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돈 쏴주면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인출. 두 개 합한 금액을 바로 쏴주고 싶은데 조세 조약에 따라서 원천 징수해야 된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이 문제 특이하게도 예수금을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하랍니다. 거래처도 적어주고. 알았다. 나라에 내는 국세는 화성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되는 예수금은 화성시청을 거래처로 딱딱 해가지고 나누어서 기재하랍니다. 자, 22%를 원수에서 한다고 그러면 20%는 나라에 내는 거고 2%는 그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겁니다. 20%와 22%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준금액은 요거겠지요. 자, 3663 000 곱하기 20% 하면 732600. 그리고 요 금액 곱하기 2%는 73260 되겠지요. 나머지를 이제 보통 예금 적으면 될 겁니다. 우리 전표 입력할 때는 플러그 금액이 자동 표시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로 그냥 자동 표시될 건데 뭐 이왕 분석한 김에 금액을 굳이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3663 000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732600 마이너스 73260 하면 2872,140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대충 뭐 별거 다닌 거를 뭐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30일. 자, 차변에 용, 역, 비 800번대 코드 3663 000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 15,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좀 이따 적고 예수금부터 적읍시다. 예수금인데 뭐 화성 세무서 얼마요? 732600.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인데 이번에는 화성 뭐 시청 73260.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2872,140. 우리 분석했던 거하고 똑같다 그죠? 됐습니다. 4번 문항 7월 1일 뭐 액면산 발행일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출제 오류로서 모두 정답 인정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출제 범위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액면가액 100만원 5년 만기의 사채를 927-8801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해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풉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대변의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적고 액면 금액이다. 그죠? 100만 원.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데 금액이 927880만 들어온다. 927880.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을 사채 계정 과목의 차금 계정 과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어디에다가 차변에다가 됐죠?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전표 입력 문제 풀었고요.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의 수출 신고 필증 및 환율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우리 연습했던 스타일의 문제다. 그죠? 오케이.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수출하면 세관에서 이러한 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 여기 신고 일자가 적혀 있는데 이 신고 일자의 환율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출했을 때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고 선적일은 선화증권 영문으로 BL이라고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선화증권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신고 일자 3월 20일의 환율은 절대 안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 자, 수출 신고 필증에 신고 번호가 적혀 있다. 그죠? 요거 나중에 전표 입력 같은 거 할 때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금액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에 금액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우리가 물건 수출한 금액은 동그라미 48번 결제 금액이라는 곳에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US 달러로 3만 달러다라는 것이지요.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총 신고 가격 FOB라고 해가지고 28,500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세관에서 자신들의 행정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절제하게 동그라미 48번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자. 3만 달러 수출했다 이겁니다. 3만 달러 곱하기 자, 해당하는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이다. 선적일의 환율. 자, 선적일의 환율은 선적일과 그 날짜의 환율은 아래쪽 자료를 보면 되겠다. 그죠? 자, BL 그죠? 선화증권을 영문으로 Bill of Lading BL이라고 표시하고 4월 2일이랍니다. 4월 2일의 환율 요거를 써야 된다. 절대로 신고일 그죠? 신고일인 3월 20일 요 환율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5일 요 날짜 환율은 지금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050 해서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3만 달러 곱하기 1050 315 여기 미리 적을까요? 답을 요쯤에 적을까? 315000001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적고 회계 처리 어렵지 않죠?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될 겁니다. 4월 2일자로 전표를 입력할 거고 그지? 4월 2일 입장에서는 돈을 아직 안 받았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차변 처리하면 된다. 요 금액으로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참고로 뭐 부연 설명해 드린 적이 있다 그죠? 여기에 CFR이라는 거는 자, 우리 무역 조건에서 FOB라는 것도 있고 CFR이라는 것도 있고 CIF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FOB는 자, 물건값
요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까? 자, 이렇게 FOB라는 것도 있고 CFR이라는 것도 있고 CIF라는 것도 있고 뭐 세 가지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물건값, 보험료, 운송비, 운임이라고 표현할까? 운임. 그리고 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조금 범위가 다르다 이겁니다. FOB는 물건값만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CFR은 물건값과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C는 코스트, 별 의미 없고 물건값을 의미하고 FR이 프라이트, 운임을 말한다 이겁니다.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CIF는 코스트, 물건값도 포함되어 있고 I, 인슈런스, 보험료죠. F, 플라이트, 운임 요 세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알아두자라고 부연 설명해 드렸었고요. CFR이니까 CFR은 물건값과 운임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물건값과 운임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수출신고 명세서에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신고 필증에 물건값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운임만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4월 2일자로 입력합니다. 4월 2일 유형은 16 수출이고 금액 31500000 열심히 계산했고 그리고 거래처는 상대방 거래처는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겠지요. 그죠? 수출 신고 필증에 상대방 어디에 수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구매자겠죠? 구매자. 영어다 그죠? 나이스 COLTD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된 요거를 거래처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됐죠? 요거 블로그. 자, 매출이 영수로 적용될 때는 영수를 구분 적어줍니다. 1번 직접 수출.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는 그지 아까 있었잖아. 41757 717 050611 X 됐습니다. 이렇게 적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적으면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가지 작업했고 수출 신고 필증도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메뉴 열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죠? 막 용어가 비슷하니까 막 계속 헷갈리네. 수출 실적 명세서 메뉴 열고 기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네. 자, 날짜가 4월 2일이니까 4월부터 6월이라는 기간으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4월부터 6월 1기 확정 기간에 대한 수출 실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 뭐 적고 뭐 선적 일자 적고 통화 코드 적고 일일이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풀로 오면 될 겁니다. 자, 전표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작업 내용이 그죠? 딱 나타난다. 그죠?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쫘르륵 불러와질 겁니다. 그러면 수출 신고 번호 일일이 다시 타이핑할 필요 없어. 딱 불러와졌고 선적 일자 불러와졌네요. 통화 코드 적습니다. 미국 달러다 그지? 미국 US 달러 불러오고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050 외화는 몇 달러요? 3만 달러. 이렇게 하면 31500000 다시 딱 표시가 되고요. 오케이. 거래처는 이미 불러와졌네요.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도 닫아버립시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로 가정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과세사업하고 명세사업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쓸 물건을 구입했었다 이겁니다.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 언제 취득했냐면 작년 1월 1일에 취득했답니다. 공통으로 쓴다 이겁니다. 물건값, 건물값이 2억 원,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감사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안분정산 재계산했을 겁니다. 이제 올해도 재계산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니까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재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건물의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5%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기 때 안분정산했을 거고 작년도 2기 때 재계산 한번 했을 거고 이제 올해 1기에 다시 재계산해야 됩니다. 자, 올해 1기에 대해서 재계산할 건데 면세 비율을 파악해야 될 거다. 그죠? 자, 작년도 1기에는 면세 비율이 총 매출이 5억 원인데 면세 매출이 1억 원이었습니다. 20% 면세 비율. 작년 2기는 자, 72 나누기 450 하면 16%였습니다. 올해는 180 나누기 600 하면 30% 되겠습니다. 면세 비율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주의합시다. 작년도 2기에는 재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이겁니다. 재계산 하려면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는데 작년도 2기에는 그 전 과세기간 1기에는 면세 비율 20%였는데 2기에는 16%니까 4%밖에 변동이 없었다 이겁니다. 4% 변동일 때는 재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2번 1기를 보니까 면세 비율 30%랍니다. 이때 과연 어떻게 재계산할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세법 규정에서는 지난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이 4%밖에 안 바뀌어가지고 재계산을 생략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30% 면세 비율이잖아. 비교 대상이 지난 과세기간은 생략한다 이겁니다. 이미 재계산 안 했으니까 넘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비교 대상은 그 전에 재계산했던 거. 그러면 결국은 1기가 되겠다 그죠? 작년 1기 요 20%랑 비교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5%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한답니다. 5% 넘는다 그지? 10%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계산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우리가 재계산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이다 그죠? 2천만 원이고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치 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한 과세기간당 5%씩 가치가 감소하고 과세기간이 몇 개 지났습니까? 작년 1기에 취득했으니까 하나, 둘, 두 개 과세기간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0%만큼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2천만 원 곱하기 90%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다 이겁니다.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 그죠? 몇 퍼센트? 비교 대상은 요 20%하고 비교한다고. 10%만큼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공제가 늘어난다 그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의 재계산 탭에 금액을 플러스로 표시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1,800만 원 곱하기 10% 180만 원이 플러스로 기록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난 작년도 2기 과세기간에 재계산을 생략했다고? 그러면 비교 대상이 그 앞에 과세기간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요. 자, 작업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맵색 명세서 메뉴 열고,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다, 그죠? 4월부터 6월이라고 기록합니다. 탭이 4개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재계산 탭을 작업하는 거다. 건물 구축물 선택하고 해당 재화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언제 취득했다고요? 작년 1월 1일에. 그러면 경과 과세 기간 다시 메뉴 열게요. 제가 타이핑을 좀 실수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메뉴 엽니다. 자, 4월부터 6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재계산 탭, 자, 건물 구축물, 자, 2천만 원 적고, 취득연월 2020-01이라고 적으면 과세기간, 경과한기 두 과세기간 지났다는 게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90%, 즉 1,800만 원 가지고 이제 계산할 겁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총 공급 얼마입니까? 이번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 6억 원. 600-000-000. 화면이 조금 좁네. 이렇게 조금씩 칸을 조금 아낄게요. 됐죠? 면세 매출 얼마라고요? 180-000-000. 직전 뭐라고? 비교 대상이 작년 2기 아니야. 요때 생략했으니까 넘어갔고 그 앞에 그죠? 작년 1기가 된다 이겁니다. 5억 원, 1억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0%만큼 면세 비율 늘어났네요. 그래서 180만 원만큼 추가로 불공제 되는 겁니다. 라고 딱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됐죠? 자, 입력 끝났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복습합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1급 부록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즉 실기편 문제 2번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계산도 소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재계산. 자, 실제 기출된 문제를 소개하고 나서 그 뒷부분에 더 알아보기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요거 복습합니다. 조금 전 출제된 내용이 요거다 이겁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재계산을 생략한 경우의 증감 면세 비율 계산 방법.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잖아. 자, 사례.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려고 화면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이게. 됐죠? 밑에까지 보이죠? 자, 진행합니다.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려고 X1년 5월에 건물을 공급가격 1억 원, 부가가세 1,000만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다가 X4년 6월에 매각했다. 건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면세 비율이 아래와 같이 계속 달라질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재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1기에 취득했어. 5월에 취득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취득하다 보니까 안부는 필요 없어. 그냥 정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정산할 때는 철저하게 6개월 매출 가지고 비교한다 그죠? 6개월의 매출을 보니까 면세 비율이 10%였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부가세 중에서 10%만큼이 불공제다라고 정산에 대해서 신고했습니다. 자, 그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이제 재계산을 딱딱 한다 그지? 자, 그다음 과세 기간에는 40%였습니다. 그러면 면세 비율이 30% 늘어났다 그지? 추가로 불공제입니다라고 신고할 거고 체감률 고려할 겁니다. 100% 출발해 가지고 건물은 한 과세 기간당 5%씩 가치가 감소하니까 100% 마이너스 5%, 95%다 그지? 1,000만 원 곱하기 95%에서 30% 곱한 금액으로
재계산 금액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면세 비율 30%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만큼 면세 비율이 작아졌으니까 금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될 겁니다. 의미는 추가로 공제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였다. 그죠? 체감률은 이번에는 이제 100%에서 5%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90%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3%로 면세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3%밖에 안 바뀌었어. 5%보다 작으니까 재계산 생략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6%가 되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뭐라고? 고압 과세 기간에 재계산을 생략했다면 비교 대상이 33% 여기 아니고 그 앞에 거 30%가 된다 이겁니다. 30%랑 26%랑 비교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4%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도 X3년 1기에도 재계산 생략한다 이거지요. 그죠? 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증가 면세 비율은 해당 과세 기간과 직전 과세 기간이 아니라 생략했기 때문에 그 앞에 과세 기간, 직전 재계산한 과세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3년 1기도 결과적으로 재계산을 생략해야 될 것이고 X3년 2기에는 24%가 되었다고 24% 비교 대상 언제라고? X3년 1기 아니야. X2년 2기 아니야. 그 앞에 그죠? X2년 1기가 비교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30%랑 24%랑 비교한다. 6%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재계산하는 거다 이겁니다. 1,000만 원에서 이제 체감률 몇 개 과세 기간이 경과했습니까? 경과한 과세 기간은 애당초 취득 시점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경과했으니까 5% 곱하기 5, 25%를 100%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75% 가지고 이제 계산한다 이겁니다. 면세 비율을 파악할 때는 직전에 재계산한 기간 요거 30%랑 24%랑 비교한다. 6%가 바뀌었고 면세 비율이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로 금액 계산될 겁니다. 의미는 추가로 공제해 주세요를 의미한다. 됐죠? 이렇게 만약에 직전 과세 기간에 재계산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따지는지를 공부했고 그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열심히 풀어봤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점수 비중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이 문제는 입력할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6점 배점에서 부분 점수를 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 문제 틀리면 6점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점수 비중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는 구석진 내용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소개한 문제거든요. 뭐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출제를 한다면 출제를 하더라도 뭐 출제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점수 비중이 3점 또는 4점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차라리 점수를 조금 더 주려면 이 앞에 풀었던 1번 문항 있잖아, 그지? 수출시적 명세서를 보고 두 가지 메뉴를 작업하는 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점수 비중 높이고 그거는 4점밖에 안 되고 여기 6점이야.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1번 문항을 점수 비중을 6점 또는 7점을 하고 요 2번 문항을 3, 4점 정도 배점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됐죠? 어쨌든 열심히 분석해 보았다. 문제 3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봅시다.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억 원의 만기일이 내년 3월 31일 도래한다. 자, 올해 결산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재무제표에서는 더 이상 1억 원이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가 아니고 유동 부채로 이름이 바뀌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원, 부채의 감소,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원, 부채의 증가 그러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우리는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붕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수동 결산이고요. 일반 잔표 입력 메뉴 엽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미래은행 1억 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의 증가. 미래은행 적어주고 1억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이다, 그죠?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당월 기여금, 당월 불입금, 컨트리뷰션을 기여금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한 모양이네요. 불입을 200만 원 했답니다. 이에 대한 당월 불입금 200만 원을 12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했다. 결산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9,8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억 3,400만 원일 때 결산 분기를 하십시오. 단 비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판관비 계정으로 처리하랍니다. 길게 적었는데 별거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하는 문제다, 그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연금 불입한 돈 주인은 여전히 회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입한 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고 부채 계정 과목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과목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 설정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랍니다. 올해 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목표치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 금액은 1억 3,400만 원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지. 160,000,000 빼기 134,000,000 얼마요? 2,6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2,600만 원, 부채의 증가,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의 증가 2,600만 원,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 됐죠? 수동 결산으로 작업해도 되고 자동 결산으로 작업해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참고로 우리 올해 재무 상태표에는 과연 어떻게 표시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다 이겁니다.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표시될 겁니다. 얼마? 1억 6천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지만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래쪽에다가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을 부채 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얼마? 9,8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에서 9,800만 원 빼면 6,200만 원 계산됩니다. 6,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채 쪽에 표시될 것입니다. 의미는 뭡니까? 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면 주어야 된 돈이 회사가 돈 줘야 된다 그죠? 퇴직금 1억 6천만 원이야. 요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부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이 퇴직하는 거를 대비해서 미리 연금을 들어놨어. 9,800만 원만큼.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퇴직할 때 우리 회사가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생돈 나가는 거는 연금 불입한 돈이 이미 있기 때문에 6,200만 원만 돈 나가면 돼.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한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 공부했던 부분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계는 매우 단순하다. 차변의 퇴직급여 2,6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2,600만 원. 요것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자동 계산으로 작업해 볼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상단의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창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어휴, 막 이게 500번대, 800번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하고 지금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네. 그죠? 그죠? 잔액도 지금 안 맞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 백데이터가 좀 부실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 보조창을 아쉽지만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수동 결산으로 작업할게요.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코드. 얼마? 얼마였더라? 금액 까먹었네. 자, 160 빼기 134 2,600만 원이었습니다. 2600000 그다음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6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당사의 제품 재고는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한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반영하십시오.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스타일의 문제다, 그죠? 감모가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있는데 비정상 감모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하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반영돼야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정상, 비정상 감모와 평가 손실이 모두 반영된 실제 재고를 기말 재고로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 클릭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정상 감모가 매출 원가로 분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자, 재고가 장부상 재고는 5,000개고 실제 창고에 있는 거는 4,750개입니다. 그러면 250개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단가는 취득원가랑 실제 시가가 똑같습니다. 평가 손실은 인식할 거 없네요. 자, 재고자산가액은 장부상으로는 500만 원, 실제는 475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250개 중에서 60% 250 곱하기 60% 150개는 정상, 비정상은 100개가 될 겁니다. 곱하기 단가는 1,000원이네. 금액으로 따지면 15만 원은 정상 감모, 10만 원은 비정상 감모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합시다. 1단계 비정상 감모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900번대 코드, 그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900번대 코드의 영업외 비용이다 이겁니다. 얼마? 10만 원.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10만 원. 다만 적요를 8번 적어 주어야 이 부분 타기정대체라는 것을 딱 프로그램이 인식해서 매출원가를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단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1월부터 12월 제품의 기말 재고를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그리고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손실까지 모두 반영하고 난 실제 재고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 500만 원이라는 장부상 재고에서 모든 재고 25만 원을 전부 반영한 475만 원이 실제 재고 금액이 될 겁니다. 요거를 기말 재고로 적은 다음 전표 추가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15만 원이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분계가 자연스럽게 입력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475만 원 입력한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 됐습니다. 작업 완료. 자, 열려있는 한 문항 더 남았죠. 자, 됐습니다. 이 문제 이 3번 문항 풀었고 4번 문항 봅니다. 다음은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일부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만 참고하여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회계 처리 문제다, 그죠? 우리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일부 내용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산출세액 나왔고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좀 있었어. 그래서 1,402,000원만큼 이렇게 세금이 이제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있답니다. 중간연납을 580만 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402,000에서 580만 원 차감한 금액을 이제 납부하면 될 겁니다. 8,220,000. 요게 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납세금은 적절히 회계 처리했다. 알았다.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선납세금은 없고 납부할 세액은 1,552,000원이랍니다. 자,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법인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지방소득세가 얼마라고? 1,552,000원이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으로 기록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법인세랑 지방소득세랑 합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됐죠? 문제 이제 분석할 거고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좀 문구를 수정할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지금 연결이 좀 애매하게 되도록 어설프게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단어를 수정합니다. 주어진 자료만 참고하여 법인세 등이라고 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금액 계산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자 이겁니다. 법인세 및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도 있고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있는데 요거 전부 다 반영해가지고 회계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요거를 그죠 이렇게 문구 좀 수정해서 명확하게 문장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선납세금은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문장이 너무 어설퍼. 이것도 수정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선납세금은 없고 납부할 세액이 요거다. 라고 좀 정확하게 문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아, 내가 작업해야 될 거는 법인세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 자료는 여기 위에 있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자료는 밑에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문제 푸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분석해 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풀 때 분계를 법인세 나누고 지방소득세 나누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각각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신속 정확했다, 그죠? 자, 차변, 대변,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이름의 계정 과목을 쓰더라, 그죠? 자, 선납세금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선납세금 얼마요? 580만 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합니다. 8,220,000.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1,402,000을 차변 법인세 등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 적습니다. 법인세 등 대변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 1552000입니다. 그것만 적으면 됩니다. 1552000 대변이 미지급 세금만 기록되겠지요. 1552000 됐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분석했고 이제 입력할 때는 뭐 요것도 합해서 입력해도 되고 뭐 요 상태로 입력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 결산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열심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분석했으니까 요 나눠진 대로 그대로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전 변경 메뉴에서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 대변. 자, 대변. 선납세금 5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8220000 그리고 차변에는 고구두개 합한 거를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 1552000 그리고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155200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결산 문제 풀어보았고요.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은 국내 영업관리직인 엄익창 4번 104의 급여 관련 자료다. 사원 등록을 입력하고 사원 등록상의 부양가족 명세를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입력하십시오. 입력된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 이용해서 입력할 것. 뭐 길게 적었는데 급여 관련 자료, 급여 내용 아니다 그죠? 그냥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만 작업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조금 헷갈리게 문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작업합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원천징수 모듈 누른 다음에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자, 사원을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기본사항 탭도 작업해야 되겠네. 104 익창 주민등록번호가 710 210 135463 입사를 2021-0801 그 다음에 뭐 내국인이고 국외 근로제공에 대해서 뭐 언급 없죠. 국내 영업관리직이랍니다. 그러면 국외 근로 제공합니까? 부 기본 세팅값 놔두면 되고 생산직입니까? 부라고 기본 세팅값 놔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본사항 탭에서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습니다. 4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할게요. 자, 본인에 대해서 쫙 이렇게 끌려왔고요. 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볼까요? 남성입니다. 부녀자 공제 적용 안 되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적용 안 됩니다. 장애인 경로자 뭐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받을 거 없구나 판단했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적어줍니다. 김옥경 761214 2457 690
자, 45세고요. 자,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35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죠? 소득 금액 요건 충족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부라고 체크합니다. 그다음 본인의 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속이다, 그죠? 엄유석 400814155789 81세네요. 자,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도 없네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81세다 보니까 경로 우대가 자동으로 딱 체크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모 직계 존속이다, 그죠? 진유선 430425 2631 211 78세네요. 자,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되니까 소득 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소득 없는 걸로 본다, 그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 78세고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그지?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78세니까 경로 우대도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죠?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란을 60세 이상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체크해도 정답 인정되겠지요. 자, 그다음 장남입니다. 엄기수 990505134981 22세네요. 나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요? 대학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엄기수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나요건 충족 못하기 때문에 부. 그리고 장녀 엄지영 030214465218 18세입니다. 나요건 충족하고 고등학생입니다. 소득도 없네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7세 이상 자녀에 해당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까 자녀란, 즉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란이 자동으로 동그라미 체크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본인의 형입니다. 형제 자매다, 그죠? 6번 엄지철 자 670415147853 자 54세입니다. 나요건 충족 못합니다. 장애인 중증 환자에 해당한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경우 54세이지만 나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주겠다 이겁니다.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장애인은 나요건 따지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 아니고 장애인 이렇게 선택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고요.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경우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중증 환자라고 했으니까 3번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작업 완료. 됐죠? 자, 메뉴 닫고 2번 문항 봅니다.
당사는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박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은 하지 말고 2021년 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작성하십시오. 부표라는 것도 포함해서 작성하십시오 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반기별 사업장 아니고 다른 원천 신고사항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이하다 그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만 자료 보면서 작업하랍니다. 자, 금액 파악합시다. 주식회사 대박이라는 거래처로부터 돈 빌려왔다 이겁니다. 이자를 준답니다. 625,000원. 지급은 3월달에 하고 2월달 귀속 이자랍니다. 2월 귀속 3월 지급이다. 됐죠? 2월 귀속 3월 지급. 원천 징수를 얼마를 해야 될지 파악해 봅니다. 자, 이자 주는데 이러한 이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자를 받는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대박은 은행입니까? 은행 아닙니까? 은행 아니다, 그죠? 거래처라고 했잖아, 그지? 은행 아니면서 돈이 좀 남아가지고 남한테 빌려주어서 이자 받는 거를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이자 줄 때 몇 퍼센트? 25% 아주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법인이니까 법인세다 그죠? 법인세를 25% 원천 징수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2.5% 원천 징수할 겁니다. 합해서 27.5% 원천 징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철저하게 나라에 내는 소득세 법인세만 적힌다고 했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별도의 지방세 신고 서식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업할 건데 거기에는 금액이 2.5% 이런 거 필요 없어. 25% 부분만 적히면 되고 얼마게 되겠습니까? 625,000원 곱하기 25% 하면 156250이 될 겁니다. 156250 됐죠? 금액 파악했고 좀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지만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거다 그지?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대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작업해 봅시다. 자. 부표라는 게 이제 특이한 거다 그죠? 다른 건 해본 건데 부표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고 자, 2월 귀속이고 지급은 3월이야. 이렇게 입력합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뭐 신고 구분이 매월 하는 거다라는 거는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아래쪽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데 어디에다 입력하냐면 자, 위쪽은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적는 건데 돈 받는 상대방이 개인일 때 적는 거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주식회사 대박이라는 법인이다. 그죠? 법인에 대한 거는 아래쪽에 적습니다. 법인, 내 외국 법인 원천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A 80쪽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인원, 법인 한 개고 상대방 법인. 총 지급액은 얼마요?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625,000원? 625000 소득세 등 여기서는 법인세를 말한다 그죠? 156250을 적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적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뭔가 적으려고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금액을 입력하려면 하얀 색깔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하얀색이 아니고 조금 누르끼리한 이런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 비활성화되었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맨 왼쪽 탭이 아니고 그 바로 오른쪽에 부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으면 그 내용이 이렇게 싹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대요. 됐습니까? 자, 부표 탭 클릭하고요. 자, 부표 중에서 자, 쭉 아래쪽 가보니까 법인 원천이라고 보인다, 그죠? 법인 원천이고 상대방은 이 법인인데 법인한테 돈 주면서 원천 지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천 지수한 금액은 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이겠지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원천 지수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돈 줄 때 일반적으로 원천지수 안 하는데 이자의 경우에는 원천지수 한다라고 우리 법인세법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죠? 그 내용이 기재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내국 법인이야 이자만 원천지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자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야 됩니다. 뭡니까? 비영업 대금 이익이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지요. 1, 62만 5천 원, 156, 250 요거를 적으면 됩니다. 적읍시다. 한 개 법인이고 625000이고 156250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 내용이 이제 낙서 좀 지울게요. 그 내용이 맨 왼쪽 탭으로 싹 이렇게 끌려오더라 이겁니다. 됐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어우 막 귀찮게 막 주민등록번호랑 뭐랑 다 입력해놓고 입력해야 되는데 2점 배점입니다.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시험이 되려면 점수 배점에 있어서 조금 합리성이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 출제되었으니까 열심히 작업해야 되겠지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해서 소득자 인적사항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해랍니다. 자, 코드 사업 종류 사업소득이고요. 201은 기타소득이랍니다. 박다음한테 돈 주는 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최연준한테 돈 주는 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대요. 각각 입력하는 메뉴가 다르겠다 그죠? 아이고 귀찮아라. 자, 먼저 사업소득부터 입력합시다. 사업소득자 등록 101 박다함 소득구분 기타 모집수당이라네요. 검색창 띄워서 기타 모집수당 선택합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850604 2811310 그 다음에 거주자구 됐죠? 소득 귀속일과 지급일은 동일하고 소득자는 모두 거주자고 내국인이고 박 다음은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다. 알았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최연준 입력합니다. 기타 소득자 등록 201번 최연준 거주자구 소득구분에서는 이번에는 강연료 등이다 그죠? 강연료 등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89 1031 10 58813 자, 소득자 구분 실명 개인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상태다 그죠? 111번 선택해주고 실명? 실명이지 개인이지 필요경비율 60%는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죠?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필요경비율 60%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금액 입력합시다. 사업
소득 자료 입력. 자, 언제 지급했다고? 5월 30일. 자, F2 버튼 눌러서 박다함 불러오고. 자, 귀속을 2021 5월 그리고 뭐 지급일은 쫙 끌려오고 지급액이 500만 원. 그러면 3%가 자동으로 딱 표시되면서 금액 딱딱 표시됩니다. 알았다? 메뉴 닫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이번에도 5월 30일이다. 그죠? 5월 30일. F2 버튼 눌러서 최연준 불러오고요. 지급일 끌려왔고 기속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급 총액 적으면 됩니다. 200만 원. 필요 경비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 그지? 20% 원천 지수되는 부분도 싹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예.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5회 기출문제 전반부 풀었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